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이슈들을 시민들과 함께 쉽게 알아보는 금융이슈톡톡, 우리 금융정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금융톡톡 첫 방송을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방송 주제는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편 또 모르는 분도 많고 또 들으는 맞지만 무슨 말씀 무슨 사태였는지 헷갈리기도 하시는 키코 사태에 대한 자세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코 사태 그동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또 여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분들의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배상해라는 운동을 해오신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키코 문제 해결에 늘 함께해 주신 우리 숭실대 법학과의 박선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변 민생경제 현장을 맡고 계시는 백주선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금융톡톡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주관하시고 준비하실 금융정연대 김득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코 사태로 들어가세요. 교수님, 지금도 키코, 뭐, 아는 분들은 낙인, 낙아웃 사태, 프로그램, 상품, 파생 상품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막 물어봐도, 자기도 공부 조금 했다가 금방 잊어버린대요. 저도 사실 공부하다 잊어먹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한 10년 됐죠.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데, 키코 사태, 우리 시민들께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서두에 이렇게 여는 말씀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키코는 원달러 환율 관련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좀 복잡한 옵션 상품입니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사실 그 거래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 금융투자 상품을 또 이 보험 상품처럼 해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거래할 수 있는데, 그 투자 목적일 때는 당연히 투자했다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이익과 손실이 대가 관계에 있다고 우리 법률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두 번째 그 해지 목적, 보험 상품 목적으로 할 때는 사실 우리 보험 들 때 그 이 예컨대 자동차 보험을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입을 하잖아요. 네.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1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게 아깝더라고요. 예. 근데 사고 나면 도움을 받으니까.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전해 주는 게 그 보험료 납입한 거하고 손실을 보전받는 거 그게 대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해지 목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을 이용하면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는데, 키코라는 상품은 은행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지 목적으로 이런 상품을 판매했다. 그다음에 기업도 우리는 해지 목적으로 보험 상품처럼 가입을 한 거다. 근데 결과를 보면 거대한 손실이 났거든요. 손실이 보전이 안 되고. 보통 굉장히 좀 다른 보험은 거죠. 손실 예방이 되거나 손실을 그렇죠. 보전해 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낙인 낙아웃이라는 이유는 뭐 환율 급등에 따른 폭에 따른 어떤 옵션이 걸려 있었던 건데 그걸 한 번만 더 설명해 그 주세요. 키라는 게 이제 럭키인의 약자죠. KI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한 우리가 바로 전에 얘기했던 보험 상품과 같은 그런 이 계약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가 자동화됐다. 그런 옵션 계약이다. 그래서 낙인, 요약해야 낙인이라고 하고, 낙아웃은 또 그 이 보험 계약 같은 그런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가격이 일정 수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계약의 성립과 그 해지가 일정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해지되고 그런 조건들을 미리 정해 놓은 거를 요약해서 그 이제 이름을 붙여서 키코 옵션 상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동차 보험을 들으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환율 상품, 보험 상품을 들어라. 그랬더니 기업이 우리 보험료 내고 별로 들 필요 없는 것 같다.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험료 면제다. 그 제로 코스트다. 그렇게 사실 유인을 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 제로 코스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보험료를 면제해주면 은행은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남기느냐? 그 넣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
가격이 일정 구간 이상 올라가면 그 위험을 인수해라 기업이.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 때 뭐 감기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텐데 그 암이 걸렸을 때는 그 너희가 그냥 그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비용을 부담해라. 그런 거하고 논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이 대강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렇게 예를 좀 들어주세요. 한 30원 정도 변동 구간이라는 건 3%니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기업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100원, 150원, 200원 가면 10%, 15% 그렇게 변했을 때 이제 굉장히 큰 환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키코라는 상품은 한 30원 정도 가격이 변동하면 넉아웃 돼 가지고 아까 계약이 그 보험 계약이 저절로 해지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큰 환율 변동이 있을 때는 기업이 그 위험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위험을 감당하는 대가로 보험료 면제해줄게 제로 코스트야. 그런 구조에서 사실 출발부터가 이거를 그 보험 상품처럼 이렇게 팔았다는 건 사실 전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 일단 키코 상품의 구조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왜 그럼 수출 중소기업은 환해지라는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거부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즉 LCD 패널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돈을 받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돈 받을 때까지 사이에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시간 차이가 벌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의 변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을 내가 1달러가 1,000원일 때 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돈을 받은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1달러가 9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100원 떨어진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달러에 1,000원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물건을 팔았는데 실제 돈을 받게 될 때 1달러 9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환전하게 되면 100원만큼 손해를 보게 돼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아예 보험 상품을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뭐 500불, 뭐 1,000불, 뭐 10만 불 이렇게 해서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료를 내고 그런 환율이 떨어졌을 때 수출 기업이 보게 될 손실을 일정 정도 보전해 주는 보험 상품. 이게 이제 수출 환 변동 상품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보험 상품의 구조를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 키코 상품은 특징이 뭐냐면 초기에 그런 보험료를 안 낸다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떨어질 때까지는 원래 그 은행에서 100원어치 보전해 주겠다. 즉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나는 1,000원에 그 1달러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어차피 기업은 이익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익이죠.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1,100원을 받게 됐으니까 100원만큼 이익이고 대신에 은행은 이걸 건 거예요. 내가 그 100원 떨어질 때, 즉 1,000원에서 900원으로 떨어질 때 그 환율을 보전해 줄 테니까 1,200원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이 달러를 1달러 1,200원 하는 것을 나한테는 1,000원에 팔아라. 즉 네가 200원 손해 보고 나한테 달러를 팔아라. 그러면 그 100원 떨어졌을 때 그 손실을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된 게 이제 기본적인 키코 상품의 구조이고 넉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은행은 1달러가 1,000원에서 900원 떨어지는 것까지는 보장해 주지만 1달러가 900원 밑에 예컨대 800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보장 못 해줘. 그럼 넉아웃. 이 계약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그 환율이 변동을 해서 1,000원, 1,100원, 900원 이렇게 막 변동하다가 800원을 한 번만 떨어져도 이 계약 무효. 나는 이제 보장 안 해줘.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이 1달러가 1,200원, 1,300원 막 무한정 올라가도 즉 1,200원대에 들어서는 순간 넉인 되는 순간 계약은 자동으로 체결되고 그게 1,200원, 1,300원, 2,000원이 되더라도 무조건 기업은 1,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원의 손을 볼 수도 있고 200원의 손을 볼 수도 있고 1,000원의 손을 기업이 손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그 환해지라는 즉 환율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보험해주는 보험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리고 더 좋게는 보험료도 처음에 안 낸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 구조 자체가
이미 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은행에게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특히나 더 중요한 점은 은행은 이 키코 상품 팔자마자 예컨대 이게 1,000원짜리 상품이라면 한 990원에 미리 딱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 키코 상품을 기업에 팔자마자 은행은 손실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놓고 나서 환율이 오르기만 하면 그 무한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업이 무조건 이 상품에 가입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율이 급등했고 급등했죠. 금융위기에서 그래서 중소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잖아. 이 환율의 변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3개월 이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워낙 변동이 크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키코 상품을 팔았던 외국계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형 기업들, 대형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 그다음에 대형 은행들이 1년, 2년, 3년 내에 지나도록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단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파생 상품 중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은 보통은 1개월, 3개월 이런 정도가 통상적인 상품이고 지금 키코처럼 1년, 2년, 3년을 내다보고 그동안 즉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동안도 환율이 높게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입하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기적 판매의 핵심적인 설명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악의적인 어떤 기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일단 환율이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익이에요. 네. 다만 키코 상품의 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특히 녹인 이상의 환율 예컨대 1달러가 1,200원 이상일 때의 구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수출 중소기업이 시중에서 1달러 1,200원의 달러를 사와서 은행에는 1,000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니까 계약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키코 구조 상품 구조사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상품에 적어도 가입만 안 했다면 이랬을 손해는 1달러 한 900만 원이나 많이 떨어져 한 800만 원 이 정도에서의 손실밖에 없었을 텐데 이 키코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그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가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거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금감원 자료인데요. 2008년 8월 자료에 따르면 1조 4천억이 피해 금액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당시 금감원 예. 자료도 1조 4천억 원. 그다음에 2008년 10월 국정감사 정무위 자료를 보면 2조 5천억. 2조 5천억. 2009년 10월 국정감사 기재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3조 3천억. 예. 2010년 10월 국정감사 직영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3조 1천억. 좀 들쑥날쑥한데 하여튼 3조가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3조의 피해 금액이 안 생겼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게 전체 금액으로 저희들은 안 보고 있는데 이게 소형사 같은 경우, 조선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6조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피해가 결국은 안 생길 게 생긴 거죠. 그 상품만 안 가입했으면 기업들이 이 피해를 안 입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피해 때문에 기업이 도산까지 가버린 거였다는 거죠. 그 수출 기업이 이익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받은 돈 그대로를 대금 그대로를 그냥 은행에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은행도 꼼꼼하게 그래서 1대2 구조를 짠 거예요. 나한테는 녹인 구조 이상, 즉 1달러가 1,200만 원 이상, 1,200원 이상 올랐을 때는 그 계약 금액에 곱하기 2를 해서 나한테 달러를 넘겨.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매한 대금 곱하기 2를 해서 은행을 줘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어디선가는 비싸게 달러를 사와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키코라는 상품 안에 다 설계가 아주 꼼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려고도 안 되고 저렇게 피해 가려도 안 되고 어쨌든 해지되는 보험되는 구간은 굉장히 경미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사실로 밝혀졌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금리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 가입으로 인해서 무조건
수출 기업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던 게 키코 상품이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친 투기 상품이라고까지 다른 사람은 아니고 강만수 전 장관 호환율 정책의 전도사라는 분이 그랬는데 또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계약인지는 좀 알고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양은 다르지만 미국의 뭐 그 프록터 앤 갬블 사건이다. 또 뭐 오렌지 카운티 그가 파산한 사건이 키코랑 사실은 개념이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데 옵션의 매수자는 보험 계약자인 거고 옵션의 매도자는 보험 회사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때도 보면 은행이 그 옵션의 매수자, 보험 계약자가 되고 형식을 보면 오렌지 카운트나 프록터 갬블이라는 그런 회사가 옵션의 매도자가 된 거예요. 보험 회사가 된 거라고요. 키코도 사실은 그 구조면에서 똑같고 이것이 뭐 그 인도나 또는 그 이탈리아, 다른 뭐 이탈리아, 독일도 있었고. 독일 뭐 다 똑같은 구조의 구조로는 항상 이 문제가 된 거는 그 보험회사 위치에 있어야 될 금융회사가 은행이 보험 계약자처럼 그 리스크를 부담 안 하고 그 큰 사고가 터지면 자기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키코가 우리한테는 처음인 것처럼 하지만 미국에서도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방금 교수님 말씀 투자자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는데 이건 은행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정반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션 매수자하고 매도자의 지위가 전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즉 기준하는 1달러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녹아웃 즉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환율 녹아웃 환율까지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기준 환율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예요. 즉 풋 옵션을 보유하는 거죠. 즉 1달러 1,000원이라는 기준 환율을 놓고 봤을 때 1달러가 9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은 은행에 1달러 1,000원에 팔 수가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까지는 그 요까지 구조가 해치고 하나가 있고 이득이라고 할까? 그것만 있으면 해지 상품이죠. 해치고 그리고 이득이고. 그 해지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줬으면 딱 일반적인 보험 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키코는 어떻게 비틀었냐면 보험료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보험료를 어떻게 받아갔느냐,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아갔냐, 콜옵션 하나 만든 거예요. 즉 기준 환율에서 녹인 환율, 즉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일정하게 정해놓은 즉 기준 환율로 그 달러를 팔아야 될 의무. 반대로 얘기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 기준 환 1달러 1,000원일 때 그게 1달러 1,200원이 됐을 때 그 1달러 1,200원짜리 달러를 1,200원에 사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으로부터 1,000원에 사올 수 있는 권리. 그 사오는데 이제 콜 옵션. 요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그것도 비율은 풋옵션과 콜옵션이 비율에서 콜옵션이 2배 더 강하게 더 이득이 세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은 이 구조 자체적으로 보면은 보험료가 숨겨져 있는 거고 그 숨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거고 이 풋옵션을 은행이 기업한테 팔면서 그 수수료라든지 보험료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한 거죠. 근데 진짜 공짜가 아니라 대신에 그 수출 기업 너는 은행 나한테 콜옵션을 나한테 줘. 이거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 별로 없어. 환율 안 오르더라도 잠깐 오르고 말겠지. 크게 문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풋옵션을 당신한테 그 보장하는 대가의 수수료라든지 보험료 안 받을 테니까 요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고 그런 아주 이 불명확한 정도의 대가인 콜옵션을 나한테 넘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중요한 그 풋옵션의 대가 수수료 내지는 보험료였던 것이고 그 보험료도 무지막지하게 큰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소송을 통해 다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결국은 은행과 이 은행을 편드는 여러 이제 법률가들과 이 관련자들에 의해서 사실이 거의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소송도 제대로 이것을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설명을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저 이 기업들 똑같이 투기한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오명을 쓰게 돼서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아주 그렇죠. 제한적으로 네, 30원 내지 다 50원이죠. 해놓고 네. 명확하게 예측 네. 가능하게 설계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환율이 더 떨어지면 그건 안 도와주니까 기업은 그대로 피해를 보는 거 환율 떨어진 자체로 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감원에서 상품 팔 때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냥 파생 상품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없이 그냥 보고 간 건지. 그러니까 은행이 중견 기업을 상대로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처럼 거래소가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해지 목적으로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지금 키코 소송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는 은행은 계속 이런 상품을 가지고 해지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기업은 당연히 우리는 해지 목적으로 거래했는데 나중에 손해가 났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도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이거는 해지 상품이다. 왜 해지 상품이라고 그러냐면 그 일부 구간에만 해지가 되는 거 30원 구간에서만 해지가 되고 환율이 떨어질 가격이 때만. 네. 변할 때 해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여튼 일정 구간 해지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해지 상품이다. 해지 상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가 원문인데 결론은 이건 해지 상품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뭐 이건 대법원까지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해지 상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정 구간에서 가격 변동이 한 30원 정도는 해지 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해지 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뒷말은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해지 상품이냐는 게 저같이 해지 상품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의 주장이고 지금 기존 은행 주장은 법원이 해지 상품이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상품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상당하게 어떤 이제 감독을 받는 그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라 그냥 은행 뭐 이제 은행이든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설계할 수 있는 누군가 만들어서 그 공식적인 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이제 영업망을 통해서 이거 좋은 상품 살래? 살게. 이런 거에 때문에 훨씬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파 상품을 처음에는 환해지 상품, 즉 보험적인 상품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 일부 해지되는 구간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가입 비용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그러면 손해 없네 이거 가입하지 이렇게 한 거고 은행들이 접대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의 구조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쫙 팔고 지금은 그게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도 시장에 없을 뿐더러 누가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실만 보더라도 이 상품이 매우 약탈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백교수님 저기 기준 환율 1달러당 1,000원, 네. 그다음에 낙인 상한선 네. 1달러당 1,200원. 네. 그 사이의 환율 변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풋옵션에-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컨대 1,000원에서 1,200원 직전까지 환율이 그렇죠. 발생하면 그건 그 기업이 그냥 자기가 이익을 갖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은행도 뭘 물어줄 일도 없고 어차피 네. 우리한테 무조건 네. 이득인 구조로 네. 짜놓고 그러다가 만약에 환율이 급등하면 더 이기고 그렇죠. 소박이냐 이런 중박이냐 예를 들면, 대박이냐 예, 그런 대대박이냐 이런 문제이지. 근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10년이 지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키코 중소기업 피해자들이 한 1,000여 개 기업이 무슨 비대위도 만들고 그 사이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감옥 갔다 온 분도 있고 막 투쟁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윤석열 금감원장은 이 키코 문제가 많았다 재조사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 김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이 지금까지 들린 설명으로는 온천 무효 계약 자체가 온천 무효고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피해를 다 100% 보존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정부가 은행이 잘못된 거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 나왔고 그래 그나마 은행이 잘못된 건 불안전 판매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키코 피해자들이 이거는 대법원한테 농락당했다. 사법적으로 잘못됐다. 김현장한테 포위당했다. 포획당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은행 측 변호를 김현장이 실체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제주의가 좀 있었어요. 공대희 차원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밝혀진 사법농단에 보면 키코가 들어가 있죠. 키코가 들어가 있죠. 저기 양승태 예, 대법원장 예, 사법농단 예, 문건에 예, 국가에게 유리하게 예, 우리가 저기 기여한 사건에 딱 키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예.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대법원들이 라고 했지만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믿지 못하는 게 첫째인 거고요. 두 번째 여러 설명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상품은 만약에 100원짜리 그러니까 100% 상품을 만들어 놓고 혜택에는 보험 기능 10% 20%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 광고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건 사기라고 보는데 우리는 만약에 과장가격 광고를 하면 사기죄로 다 처벌받고 있지 설명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보다 더한 게 사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 새롭게 윤석열 원장이 오시고 나서 하는데 사기는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전 판매증으로만? 쪽으로 접근을 지금 하시고 어떤 것을 접근다고요?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라면요. 예, 접근을 하시는 불안전 것 판매는 뭐 같아요.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정도니까 그냥 주요 미미한 설명,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설명을 잘 못한 것들로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불안전 판매도 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은행이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 하세월 할 수 있는 기사도 있던데요. 은행이 정말 저런 식으로만 간다면 저는 그 피해자들 3번 죽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연들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연이냐 하면 2가지 사연이었는데요. 21세기 조선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 부도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도장도 안 찍었고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은행에 넘기지 않으면 부도낸다.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합청업체를 생각날까 싶어서 자기는 도장 찍고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요. 저는 A1 오페를 어디에 도장을 찍었다고? 키코에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다는 거죠. 예. 서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무효인 거죠.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인 거고 A1 오페럴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을 들어가니까 이 유명한 업체거든요. 잘 아는 일부 그러니까 세계적 기업의 의류 기업의 1차 납품 업체였는데 자기가 사인도 안 했어요. 주요 설명도 안 들었어요. 사인 아니고 주요 설명 의무를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이 주요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 그때 한국에 없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입증까지 해가지고 재판에서 그럼 불안전 판매로 해서 50%만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50%도 자기한테는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사는 폐업을 하고 지금도 그 이자를 갚는데 허덕거리고 있다는 그 사연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 이분이 아마 제일 좀 많이 받았죠. 법원에서 50% 손해배상 이상 금액의 받았으니까. 일부를 감액받은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손해금액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 금액이 18억이고 9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9억을 갖다가 지금까지 갚으시고 그 이자까지 갚다 보니까 자 회사는 결국은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이제 2차 밴드 업체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다. 법적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퉈졌어요. 이게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그다음에 착오로 서로 뭐 적어도 소비자는 몰랐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그 약관인데 그 기업이 은행이 계약을 체결을 미리 준비한 약관이 굉장히 소비자에게 중소수출기업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돼 그래서 무효다. 다양한 주장을 했지만 취소나 무효 관련된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일부 기업이 승소한 판결을 보면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즉 기업이 은행이 이런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에서 뭘 인정해 줬냐면 이거를 잘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한 거 그것도 정말 누가 그러니까 그 다른 여러 케이스에 비해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거의 뭐 거래 금액도 별로 안 되고 이 은행과 뭐 파생 상품 거래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주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케이스에만 일부 인용하고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 다 중소수출기업이 아니라 은행의 편을 들어줬고 그것도 본질적으로 이 계약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다 유효라고 한 다음에 뭐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일부 이렇게만
접근을 했고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키코 사태를 완전히 이제 그 은행 편에 들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법원이 제기를 못한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박 변호사님,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법농단에 네, 이 사건 들어있잖아요. 네, 또 민변에서 연구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영향 끼친 것 같습니까? 금감원이 적어도 사실관계를 잘 구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상품의 구조라든지 성격에 비춰봤을 때 사기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나아가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더 명명백백하게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밝혀준다면 그게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형사사건을 통해서 기업 은행이라든지 은행의 대표이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적인 어떤 그 예. 재심 구조 이것도 한번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런 절차가 더 진행이 돼야만 민사적인 그런 해법도 그러니까 강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미국 검찰에서는 이런 류의 상품을 사기죄로 네. 판단한다라는 핵심 여지 예. 말씀해 주시죠. 오지 않았나요? 법원 판결도 그 사기죄로 그렇게 외국은 다 사기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런 류의 예. 상품은 사기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백 변호사님 사기성 부정 판매라고 되어 있지 불안전 판매라는 개념은 정확히 안 그렇죠. 나와 이제 있죠. 불안전 판매 약간 판매되죠. 개념 자체가 그 약간 중화된 정확한 표현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사기적 판매 사실은 사기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용어고 그러면 사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이제 절충적인 의미가 사기적 판매 행위가 더 이 판매 행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법률 용어로서는 이제 그 설명 의무 위반, 적정성의 원칙 위반, 적합성의 원칙 위반 이렇게 되어 있죠.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이 은행의 거래 행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저는 이제 사기적 판매 행위 내지는 맞습니다. 약탈적 맞습니다. 금융 판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맞다고 법에도 없는 표현을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불탈법 행위를 일종의 봐주기식으로 불안전 판매를 이름했다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전 판매 그러면 일종의 완전한 판매 중에 일부만 약간 하자가 있었던 것 같은 봐주기식 느낌이 그런 딱 이제 들거든요. 뉘앙스를 좀 그런 뉘앙스죠. 보여주죠. 네. 그래서 예, 저희들 대표님. 같은 경우가 키코 공대의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해가지고 검찰청 수사보고서 자료인데요. 저희들은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이 수사보고 내용을 보면 SC은행이 녹취를 한 거였는데 거짓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게 환변동형 보험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해지를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마진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딜러는 제1은행이 취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마진 이빠이해서 11만 분 이상 나온다. 딜러와 지점 심사역과 마진과 관련한 대화에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마진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판매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험 상품인지 해치 상품인지 판매했는지 저는 이게 명확한 사기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이 고발해놨고 금융정의연대 등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니 거기 하고 금감원이 제대로 된 또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다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좀 더 일본 제국주의 징용 강제징용 그 재판권에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그런 게 또 추가로 밝혀진다든지 제가 보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은행은 원래 그 금융투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항상 뭐 20년, 30년 그냥 주거래 은행으로서 어려울 때 도와주던 은행이 설마 우리에게 이런 상품을 팔까? 만약에 증권회사가 가서 팔았으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거를 가지고 왔지 하고 의심을 하고 좀 꼼꼼히 봤을 텐데 은행에 늘 거래하는 담당자들이 주거래 거래하자고 은행이었던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 경계를 안 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은행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은행의 책임이 큰데 결과를 보면 은행은 뭐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백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은행에서 이 상품을 팔게 된 그러니까 실제 판매 창구의 직원은 이 상품의 구조를 잘 몰랐거든요. 설명도 스스로 잘 못했고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복잡한 상품은 몰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 이제 수뇌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팔라고 했다는 것은
이 구조를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이 상품이 절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나지 않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엄청 큰 수익을 안겨주는 횡재 상품이라는 것을 은행의 이 결정권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만 이게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창구 직원들이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 고객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상품들을 소개해서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한 방에 보내버리는 이런 상품을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구 판매 중을 잘 모르고 몰랐으면서도 다양한 어떤 판촉행위라든지 접대행위를 통해서 팔고 그것이 어떤 영업 실적에 감앙됐다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은행 전체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법적 책임조차 안 지게 된 거니까 그 부분도 큰 이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이 몰랐으면 모르고 판 거니까 사기가 아니지 않냐. 파는 사람도 잘 몰랐으니까 고의는 없지 않냐. 몰라서 실수로 팔았을 뿐이지 나는 모르게 누가 결정했으니까 창구 직원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 의무, 이제 사기가 안 되려면 기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망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호도된 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꿰어내는 것도 기망이지만 우리 이제 판례는 해야 될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기망으로 보는 거예요. 부연 더 설명을 하면 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느냐, 파생상품들이나 이런 게 2000년도에 우리가 금융지주회사 체계로 바뀌어요. 네.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2005년, 2006년도에 금융지주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던 그 부분 외에도 약간 예대 마진 말고 뭐 다른 상품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에서 했고,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키코 상품이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들이 판매에 이제 나서게 됐던 것들이었고요. 저는 설계했던 분들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는 파는 것들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행 평가에다가 점수에 많이 배점을 해서 많이 팔게 만들었던 게, 특히 심하게 좀 팔았던 은행들은 왜 다른 은행은 없는데 이 은행들이 심하게 있느냐, 평가에 집어넣고 계속 돌리니까 이제 은행 직원들은 또 평가하면 무조건 달성한답니다. 심지어 제 아는 친구가 은행에 있는데 야, 우리 평가에 조국 통일을 여봐라, 우린 남북 통일 달성할 거다. 이 상품이 굉장히 어렵고 또 10년이 넘게 된 사건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 미진하거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정의연대 우리 금융톡도 키코 사태는 오늘로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 나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키코 실제 투자, 우리 키코 상품의 피해를 보셨던 중소기업 가들의 또 반응도 나올 테니까 그때 묶어서 한 번 더 2탄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고요. 출연해 주신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키코 문제 한 번 더 금감원 조사 결과 등,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등 보면서 한 번 더 모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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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